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잠수함 사령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해군 장교가 훈련 도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유족은 의구심을 제기하며 훈련을 진행한 부대 측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 땅을 밟을 때도 CCTV 고장이 여러 번 발생했었죠. 이쯤이면 군 CCTV가 선택적으로 특정 시간에 맞춰 고장이 나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TBS가 최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을 그대로 내보낸 데 대해 윤 의원과 시청자에 사과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의원이 사표를 내거나 국민의힘 당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약간 쇼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법 만들 시간 있으면 국민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만들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무원 인건비가 7조 9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12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예산은 28% 급증했지만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1인당 임금 상승률은 임기 5년 동안 1.9%에 그쳤습니다. 문재인이 북한 뚱땡이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고미가 낳은 새끼 7마리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자체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며 가장 귀엽고 활발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김정일, 김정이, 김정삼, 김정사, 김정오, 김정육, 김정칠을 추천했는데 아쉽게도 문재인이 저의 의견을 채택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같은 당 윤석열 예비후보를 향해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했습니다. 두테르테는 필리핀 16대 대통령으로 시장 시절부터 초법적 수단으로 범죄자를 엄벌해온 포퓰리스트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홍 의원은 두테르테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귀하, 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지칭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지시하자 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특수사부까지 동원해 우리 진영 사람 1000여 명을 무차별 수사하여 200여 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자살케 한 분이라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에 기부한 미술품 전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1일부터는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에서도 이건희 컬렉션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엔 청주 시민들도 청주시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계 발전에도 또 우리 국민들의 문화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한 7천억 원의 기부금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을 이유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삼성으로부터 꽁돈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은 쟁여놓고 다른 곳에 쓰자. 이런 식의 처사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중국 공산당이 또 어떤 바이러스를 새롭게 만들어낼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대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계획했던 예산은 그대로 쓰고 삼성의 기부금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곳에 사용 또는 철저한 계획하에 사용해야 할 텐데 정부가 또 돈을 꿀꺽 삼켜버리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감염병 병원 예산을 삭감하고 삼성의 기부금을 대신 쓴다면 애초에 빼놨던 예산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는 공공보건 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 원장은 삼성으로부터 몇천억 들어왔다고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불나방처럼 붙고 기획재정부는 기부금을 자기 돈인 양 검증하겠다고 나서는데 보건복지부의 정책 의지는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기부금을 낸 뒤 이 돈의 활용 방안을 놓고 부적절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정 원장은 또 하루빨리 중앙감염병 병원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공허한 약속으로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다면서 행정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근사한 건물을 껍데기처럼 지어놓고 생색낸다고, 의리의리한 건물 하나 더 만든다고, 음압병상 50개 더 늘어난다고 국가감염병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삼성의 기부금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 감염병 대응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쓰여야 하는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물 설계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 기부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의 건립을 약속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감염병 대응 기관과 체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이 의료를 압도해서 의학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대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된다면 그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하나에 그치게 될 것이다. 겉으로만 번들거리는 건물은 필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은 지난 4월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를 위해 써달라며 7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50병상 이상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지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은 5천억 원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하고 나머지 2천억 원은 감염병 연구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도록 정부는 해당 기부금을 관리할 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앙의료원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 3,737억 8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심의 과정을 거치며 예산을 무려 1,600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앞서 지난달 30일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의 사전 설명회 답변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삭감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는 2026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은 1,629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610억 원은 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의 부지 매입 대금입니다. 이외 중앙의료원 설계비, 시설부대비 10억 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 2억 5천만 원 등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은 부지 매입비가 당초 요청보다는 적게 잡혀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 기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정당국의 재정 상황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두루뭉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부지 매입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부지 대금을 완납하면 부지를 매매하는 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의 기부금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이 안 좋아서 줄였다는 해명입니다. 이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이라도 하고 싶은 걸까요? 재정이 안 좋으면 삼성돈 탐내지 말고 청와대 경호인력 늘린 거 다시 원상복구하시고요. 국수본이다 뭐다 해서 거대 경찰 만들기도 이제 그만 멈추시고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찔끔찔끔 주면서 매표 행위하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오로지 문재인 일당들만 위해 쓰는 그 돈들 다 아껴서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병원 설립에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니네가 필요할 땐 재정이 어려워도 나라 빚이 몇 천조가 되든 말든 나라 돈을 물불 안 가리고 대나가나 막 써대고 정작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감염병 전문병원은 부지를 사들이는 것부터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댑니까? 정말 이게 나라냐?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개탄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국민들께 브리핑을 할 때마다 덜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문재인의 말을 전달했던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기억하시는지요? 문재인께 바치는 피아노 연주로 대변인에 발탁된 현재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바로 이전의 대변인이었는데요. 강 전 대변인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본 문재인의 모습을 엮은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을 펴내 화제입니다. 화제가 되는 이유는 책의 내용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한 건지 아니면 돌려가면서 비판을 한 건지 참 아리송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 우파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 이후 문재인은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하다니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석 전 대변인은 이 문장 뒤에 괄호 열고 문재인 대통령 2020년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깽판이라는 말을 과감없이 쓰는 문재인의 민낯과 광화문 집회에 나온 국민들을 깽판 치는 사람으로 취급한 문재인 본연의 모습을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낱낱이 알려줘서 한편으론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문재인 씨, 깜도 안 되는 주제에 청와대 얼떨결에 들어앉아 깽판을 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나라가 걱정돼 광화문 거리로 나온 국민들에게 그딴 소리를 짓거립니까? 깽판은 문재인 본인이 4년 넘게 주구장창 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자신만 모르나 봅니다. 이 밖에도 강 전 대변인이 쓴 책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문재인의 저급하고 직설적인 발언이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문재인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유튜버가 치료시설에서 주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밥이 맛이 있나 없나라니 한심할 정도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심한 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감금되다시피 한 유튜버가 아니고 바로 문재인이죠. 문재인은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던 날 짜파구리에 최상급 한우를 올려 먹었고 김정숙은 목구멍이 보이도록 입을 하마처럼 크게 벌려 경박스럽게 웃어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인 국민들인데 먹을 거라도 제대로 안 나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만약 니네들이라면 한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더한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에 대해 쓴 책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대한 뒷얘기도 실렸습니다. 문재인은 당시 혼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비상대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라라며 사상 유례없는 정권을 가진 거다.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다 허용하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나라 돈 쓰는 일에 사상 유례없는 정권을 가지게 돼서 문재인이 기분이 참 좋으셨나 본데 돈 쓰는 일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허용하라고 말했던 걸 보면 북한 김정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은 또 그 과정에서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과 이호승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신신당부하고 싶다며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를 할 때라고 하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두고 총선 이후로 미룰 수는 없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고 강 전 대변인은 가편집 보내서 소개했습니다. 문재인이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경제를 정치와 결합시켜 생각하다 보니 얘네가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이 강민석 전 대변인에 의해 밝혀진 듯합니다. 지난해 4.15 총선 전 문재인이 1차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였던 걸 보니 문재인이 직접 나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매표 행위를 한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이 재난지원금을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한 말이 참 웃겨 죽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돈 뿌리는 게 정책입니까? 그런 게 정책이라면 우리 집 개도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양반이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을 어쩜 그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집값을 끊임없이 올리시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가 행여 평양으로 확산할까 우려해 평양과 외부 도시 간 왕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과 접한 국경도 다시 꽁꽁 틀어막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얼마나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자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고 있죠.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를 봐도 7월까지 확진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WHO 등 외부 기관이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북한은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준비 절차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30일 현재까지 주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WHO 194개 회원국 가운데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단 2곳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나름의 호기를 맞은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봉제 공장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봉제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은 데 따른 것인데요.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북한 노동력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동남아입니다. 이 지역 섬유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많은 물량이 일제히 북한 노동력을 찾게 됐는데 코로나19 시대의 북한의 폐쇄성이 오히려 득을 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해서 대북 제재를 뚫고 봉제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뒷배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북한의 후경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대규모 섬유 제품 상거래를 쥐락펴락하는 기업은 상하이와 저장성 등 중국 남방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른바 왕서방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은 상거래의 달인답게 본능적으로 북한 노동력의 중요성과 유엔 대북 제재의 한계를 알고 그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 기업과 북한 노동력을 연결하며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성공단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임의 가동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면 어떠한 내용도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밝혀왔지만 우리 기업인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북한은 비밀리에 개성공단 내 봉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개성공단의 남측 전기가 공급됐다는 어떤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말 한국전력의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한전은 지난해 1월 30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한 후에도 수개월간 개성에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성공단은 현재 검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북측은 한전이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끌어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돌려 봉제 공장을 돌리고 이를 중국을 통해 밀수한다고 해도 이 돈들은 모두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중국 시노백 백신을 다른 나라에 양보하겠다고 밝혀 본의 아니게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였던 1일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전날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상황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북한 보건성이 국제적으로 백신 공급이 제한되고 일부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한 백신 297만 회분을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게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언급한 백신 297만 회분은 이달 중순 코백스가 북한에 추가로 배정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과 혈맹임을 자처하는 북한이 중국산 백신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북한도 거절하는 중국산 백신이라는 조롱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확장 재정을 펴면서 총 지출 600조 원, 나라빚
천조 원 시대가 열렸죠. 이 말인즉슨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의 나라 빚이 천조 원을 넘어서고 국민 한 사람당 국가 부채는 2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 수준이었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가량 불어나는 것인데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대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놓은 임기 내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 공약을 이행하느라 4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가 23%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9급 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30년 동안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는지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9급 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30년간 17억 3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추계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9급 공무원 10명이면 170억, 100명이면 1,700억, 1,000명만 돼도 1조 7천억 원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참 어마어마하죠. 일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40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41조 3천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조 4천억 원보다 23.6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8년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였고 내년에도 1.4%에 머물렀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9일 중앙정부 공무원은 63만 1,380명이었는데 지난해 12월 31일에는 73만 5,909명을 기록해 3년 7개월 만에 10만 4,529명이나 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8,345명이 늘어 74만 4,254명으로 증가하고 현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1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증원 숫자까지 반영하면 내년 공무원 수는 75만 4천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 정부 5년간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12만 2,620명 안팎이나 증가하게 되는 셈인데요. 아직 여러분께서 놀랄 만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통계는 중앙정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등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문재인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규직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전체 종사자 증원 숫자는 중앙정부 공무원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이후 내년까지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23% 넘게 증가하지만 이는 한 해 인건비만을 따진 액수인데요. 공무원이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퇴직 후 연금 등을 모두 고려하면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데 따른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나라이죠. 이렇게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덕분에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에 더해 미래 세대들은 급증한 공무원까지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전체 도민 100%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도의회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내 이재명이 골칫게나 썩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은 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2% 도민에게도 추가 지급을 결정하고 홍보에 나선 것에 따른 비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안혜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결권을 이재명 지사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여기 계신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142명 도의원 어느 누구도 이 지사에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예산인 것처럼 경기도민 모두에게 100%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8월 13일 기자회견을 했고 8월 17일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해당 안을 제안했다고 발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혜영 경기도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이 도의원들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 이재명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독재가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아마도 이재명은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걸 해나갈 거라 각 부처 장관들도 다 필요 없고 있다고 한들 허수아비 장관들이 될 듯 싶습니다. 안혜영 경기도의원은 또 집행부는 어느 특정 정당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도는 1380만 경기도민의 집행부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수많은 기금을 헐어 재난기금을 마련함에 따라 2028년까지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지사는 개인적 의견과 판단을 정책에 투영해 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1차 본회의 개최 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6명은 도의회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이재명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사는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코로나 방역 대책에는 소홀히 하며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장영국 의장이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은 사전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전협의가 의무가 아니라는 건 개나 소나 붕어나 개구리나 다 아는 일인데요. 도민 전체에 지원금을 주는 그렇게 큰 사안이면 도의적으로라도 경기도의 대빵인 이재명이 그 아래 도의원들과 의논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독단적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듯한데 그 무엇으로도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선 독재 정치를 정당화시킬 순 없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재난지원금 제외자 12%를 166만 명으로 추산해 추경 예산을 4,19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254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이 6,348억 원으로 증액된 수정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재명은 100% 재난지원금을 이달 중순인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심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꾸려 한 달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죠. 그런데 합의 하루 만에 9월 본회의 처리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돼도 오는 27일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부정하는 발언들이 나온 것인데요. 어제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란히 출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양당 간의 논의가 됐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합의안이 마련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 등의 표현이 합의서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27일 전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더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려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이 법을 주도한 인사들 중에 법안 처리를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또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지 강추천 기자가 먼저 정리했습니다. 여야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 달 더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잠시 중단됐지만 이는 시간 벌기일 뿐 강행 처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법안이 1년 전부터 자료를 검토하고 수많은 분과 간담회를 했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입법 폭주라는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기를 거쳤다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 법안이 정청래 의원에게 발의됐다는 점 때문에 지난해 6월 발의된 것을 기원으로 삼는 주장이지만 이 법안은 당시 발의만 됐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 테이블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 법을 언급하는 이는 여야 통틀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출범된 이후에서야 이 법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손해배상액 상한선이 최대 5배로 늘어난 현재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논의 시작점은 지난 7월 27일 문체위 소위대로 더 짧아집니다. 또 여당 일각에선 해외에서도 언론 징벌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해외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영국, 미국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지난달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한국과 정반대인 셈입니다. 또 지난달 23일 송영길 대표는 언론재갈법 노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예스라고 적힌 판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권력 보호용 법안이란 야권 비판에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 경제, 권력, 대법원, 대기업의 간부들도 다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 사전 검열도 삭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은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 주요 대기업 임원 등은 청구권을 주지 않는 조항에 관한 설명인데요. 하지만 현직이 아닌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있고 설령 현직이더라도 가족이나 제3자 혹은 기관과 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역시 내년 4월 퇴임 이후엔 이 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 삭제 주장은 아예 틀린 말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삭제한 것은 열람 차단 청구권이 아니라 열람 차단 청구권 표시 의무 조항이었는데요. 이 조항을 삭제하던 문체위 회의에서도 김승원 의원이 열람 차단 청구 표시제가 없어진 거지 열람 차단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대 단체를 찬성 단체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찬성하는 학자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회자가 찬성단체가 어디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센터 등을 거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언련이 전통적인 친여 성향 단체이긴 하지만 언론중재법만큼은 권력 집단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전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며 반대해왔고 좌파 색채가 강한 민변 역시 민주당은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전선동은 진짜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계 수준급이죠.
이런 가운데 문제의 언론법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하루 만에 서한 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인데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 서한 내용을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4페이지를 빼곡히 채워 비판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적법성, 필요성, 비례형평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지적하면서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칸 보고관은 이 법이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엔 국제인권 규약에 어긋난다라고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약화시킬 것을 특히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칸 보고관은 이 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신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주로 북한, 중국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유엔 인권위 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를 내는 곳입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언론단체 또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지 국제기자연맹에서 의견을 밝혔을 때 여당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근데 왜 유독 유엔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아이린 칸이란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작년 우리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이 논란이 됐을 때 이분을 비롯한 몇몇 인권특별보고관이 이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단체 정당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부 여당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국무부마저도 북한의 정부가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 이게 엄청난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아이린 칸 보고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대북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미국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국제적인 이슈와 논란이 되는 것을 정부 여당이 굉장히 꺼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한은 보통 60일 후에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48시간 만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칸 보고관이나 유엔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 침해 소지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100명의 야당 의원들보다 1명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더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유엔까지 나서는 이 마당에 이를 여당이 강행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번 주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 후보 캠프에서는 유불리에 따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안 된다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유승민 캠프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정우원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다음 주 월요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후보 간 갈등이 도를 넘자 정우원 선관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에선 3차 선관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있었던 회의에서 나온 정우원 선관위원장의 주요 발언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경준이의 성격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경준이는 선관위가 발족하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온갖 안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준이가 어떤 안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확정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확정안이 되려면 당헌 당규에 규정되거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경준이 안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지도부는 선관위에 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전권을 부여하는 지도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이틀 동안 각 캠프 대리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선관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공정한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확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왜 변경하느냐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얼마 전 유승민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원 선대위원장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시도하려 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도 만났다. 또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거론하며 정원 선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사실상 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사퇴를 거론했었죠. 이와 관련해 정원 선관위원장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선관위가 공정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후보 진영에서 오히려 고생한다, 좋은 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가 문자화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직접 알 것입니다. 심지어 흥묘백묘론을 거론하면서 누구든지 자유민주주의 의지가 투철해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국가 원로들을 찾아다니는 와중에 저를 원로라고 생각해서 찾아오겠다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제가 선관위원장에 거론되거나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는 상태였으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선관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위원들이 정말 공정한 룰을 만들어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고 단단히 결의했어요. 후보들도 선관위를 이해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저는 선관위가 있는 듯 하면 없고 없는 듯 하면 있는 선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실을 다지고 실속 있는 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우리가 나서서 잘났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정원 선관위원장의 인터뷰를 저희가 여러분께 상세히 전달해 드린 건 유승민의 얼마 전 기자회견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승민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원 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며 이미 확정된 경선룰은 토시 한 자도 손대지 마시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아마 이 기자회견을 듣고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준이의 경선룰 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이래서 선전선동이 참 무서운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 역선택 방지와 관련해 만약 도입이 확정이 된다면 또 유승민이 어떤 발악을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